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수업이고요. 저는 행정학 강의를 맡게 된 자원급제학원의 행정학 강사고요. 이름은 강윤구라고 합니다. 자, 행정학 과목을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기존에 행정학을 좀 공부를 해보신 분? 계시네.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3년 전에 공부했었는데 네,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1년 정도? 예, 그러면 기본 강의 같은 것들은 거의, 개념 같은 거는 거의 익숙하시겠네. 잊어버렸지. 다시 공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시구나. 자, 이게, 여러분 다 그 커리를 숙지하셨겠지만, 일단은 기초 개념 강의예요. 그래서 한 3주 정도에 걸쳐서는 이제 행정학의 기초 개념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기본 강의를 10주에 걸쳐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마무리 정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커리를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포함해서 한 3주 정도 행정학에 나오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 용어 위주로만 이렇게 간단히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까 저 학생 빼고 대부분의 학생들, 여기 한 100여 분의 학생들이 거의 행정학을 거의 생소하게 처음 공부하신다고 하시니까, 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걸 목표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학생은 행정학을 처음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어요? 아무래도 영어였습니다. 용어? 그치. 영어를 처음 보니까, 기존에 한 번도 살면서 접해보지 못했던 영어니까. 그쵸? 맞아. 용어의 어려움이 처음에 이제 행정학 공부할 때 제일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용어부터 생소함을 좀 극복하는 게 일단 행정학의 첫 목표예요, 목표. 행정학이 이제 낯선 용어부터 우리가 정복을 해 나가야 행정학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기초 강의 개념으로 기본 개념을 숙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행정학은 혹시 행정법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비교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행정법이랑 행정학은 좀 다르죠. 그렇지 않아요? 네. 둘 다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법이랑 학은 완전히 다르죠. 일단은 이 뒤에 붙는 표현 하나, 이 토시 하나로 완전하게 다른 과목이 돼요. 근데 제일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학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딱 명백한 무언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학설 위주로 이루어진, 그다음에 이론 위주로 이루어진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학에 이제 관여하고 있는 학자들이 몇천 명이 돼. 근데 그 학자들마다 각자 자기가 이론을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론 간의 어떤 모순, 차이점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명백히 답이 골라지는 과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 정말요? 그럴 리가 없는데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표정인데 읽어서 기억할 거야. 법은 근데 이게 약간 명백히 답이 있죠. 답이 뭐예요? 판례. 그래서 행정법을 혹시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문제 옆에 가로 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판례의 경향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으면 정답을 골라낼 수 있도록 문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대법원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숙지하면 답이 정확하게 골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학은 학설, 이론 중심이기 때문에 답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약간 애매모호한 게 행정학의 학문적 특징, 과목적 특징이고 또 매력이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런 특징이 있고요. 행정학의 어떤 모호성, 그런 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용어가 어려우니까 용어부터 이제 숙지를 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게 학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거는 뭐 직렬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흔히 내가 공부를 열심히만 하면 점수가 잘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죠. 흔히 이제 수험가에서 제공하는 공부의 양은 보통은 이제 학원 같은 데에서 이만큼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공해 주시는 양은 우리의 기억력의 범위를 항상 넘어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력은 항상 이만큼인데 우리의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의 브레인, 뇌. 근데 항상 이제 공부해야 될 양은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양을 다 소화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장에서는 이 부분이 분명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아리까리하고 잘 기억이 안 나고 헷갈린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기억력의 용량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양보다는 항상 적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 범위를 축소시켜야죠, 축소. 우리가 해야 되는 공부의 양을 우리의 기억력의 한계만큼으로 약간 축소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단권화라는 개념이에요. 단권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게 뭐예요? 한 권으로 만드는 거. 가급적이면 내용을 압축해서 줄여서. 행정학도 마찬가지예요. 행정학도. 자, 행정학을 이제 같이 저랑 공부를 하실 건데 행정학의 논점은 A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B급, 뭐 C급, D급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A급 논점은 한 3분의 1 정도 전체에 B급 한 뭐 3분의 1, C급, D급 3분의 1 정도인데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비중만 보면은 A급에서 한 B급 정도 사이에서 한 85%, 85%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된다고 보통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무가내로 그냥 책에 있으니까 이 내용을 다 공부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압박감 때문에 그걸 다 공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시험에도 안 나올 내용들을 공부하느라 이제 골머리 아픈데 정작 시험 점수는 많이 안 나오고 시험장에서 헷갈리고 막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 범위를 최대한 많이 나올 만한 빈출 논점, A급, B급 논점 위주로 정리하고 축소, 축약하는 단권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욕심을 버려라. 과유불급이 무슨 말이에요, 학생? 너무 과하는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 화는 어디 화가 있어? 불급.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해도 돼. 그만큼 와닿는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라. 뭐 이런 표현이죠. 욕심을 부리지 말라. 수험가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100점 맞으려고 하면 80점밖에 못 맞는다. 하지만 80점을 받으려고 노력하면 운만 좋으면 충분히 100점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좀 많이 버리고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정리해서 내 공부량이 내 기억력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단권화하고 공부량을 압축, 축소하는 거를 좀 저는 좀 많이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수험의 공부 강의의 방향도 내용을 정리해서 실제 시험장에서 점수로 직결될 수 있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그냥 뭐 부차적인 건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세 번째로 중요한 거 기출 정리죠. 기출 문제 정리. 전체 행정학 비중 중에 85%는 기출에서 출제가 돼요.
실제로. 그래서 기출만 완벽하게 숙지하면 85점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운 좋아서 찍어서 맞추고 뭐 이렇게 해서 한두 개 정도를 더 맞춰서 90점, 95점 이렇게 맞추면 합격하는데 충분한 점수가 되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85% 정도는 기출 문제에서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보통 수험생들, 합격생들 보면은 수기에도 많이 써 있지만 기출 뭐 30번 봤습니다 뭐 이러잖아.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기출이 행정학의 경우에는 기출이 그대로 지문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이걸 약간 변형을 하죠, 표현을. 근데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표현이 바뀌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이제 골라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반드시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하는 것.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 말씀을 드렸죠. 행정학은 용어가 어렵다. 그러니까 일단 용어의 낯섦부터 극복하고 용어부터 정리하는 걸 목표로 삼자. 두 번째는 우리의 이제 기억력을 너무 믿지 말고 공부량을 좀 압축해서 정리를 해서 단권화하는 공부를 하자, 이런 거였고요. 과유불급 같이 이제 묶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정리가 뭐 모든 과목이 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세 가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저랑 같이 해 나가시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타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혹시? 행정학 공부할 때 난 이런 점 힘들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증의 시간. 사실 저는요. 다른 과목도 괜찮아요. 이 정적은 뭔가요? 공부하는데 힘든 거, 뭐 수험 외적이든 내적이든 상관없이 연애 포함 뭐 이런 거. 제일 힘든 건 뭐예요, 학생? 앞에 앉아 있으니까 물어봅시다.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 열심히 했는데 한다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결과에 미치지 못했을 때 어. 실망감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실망감.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시험을 봤을 때 제가 원하는 기준 점수가 있잖아요. 기준 점수가 있죠. 근데 그 점수에 이렇게 미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 좀 나오지 않았을 때 실망감이 어. 좀 큰 것 같고 다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어디 부분 다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가끔은 막막함이 들거든요. 막막함이 들고. 되게 총체적인 문제다.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너무 범위가 커. 그쵸. 따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치. 그런 데서 오는 불안감과 막 그 스트레스, 그게 제일 사실은 커요. 심리적인 게 저도 고시를 공부를 해봤지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는 게 되게 힘든데, 그건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모든 수험생이 한결같이 느끼는 거는 그 불안감이 있어요. 어떤 수험생이 아무리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이 합격 직전에 온 친구들도 계속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험생은 이랬어. 선생님 저 이번 시험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해보지 왜, 아직 시험 얼마 한 달 넘게 남았는데. 아니요, 확실해요, 이번엔 완벽히 떨어지는 게 확실해요, 막 이래. 그래서 시험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운이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는 거다, 시험이라는 건 항상. 어차피 사지선다하고 객관식이니까 운이 좌우를 하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다음 내년 연도 수험 계획을 저랑 같이 짜고 올해 만약에 떨어지면 내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년에는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겨우 시험장에 보냈어요. 막 들어가기 싫다는 걸 막 억지로 이제 떠밀다시피 해서 보냈는데 거의 상위 한 5%? 10%에 가까운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
그래서 참 시험이라는 게 알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수험생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한결같은 거고, 이게 뭐랄까, 이게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하는 기분인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압박감을 느끼지는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 다음에 대책을 제가 됐든 다른 선생님이 됐든 같이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러지 마. 여러분들 아직 젊고 창창하잖아.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행정학에 대한 내용을 뭐 짧았지만 이거는 이제 차차 강의를 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오늘 뭐 하루 안에 다 얘기를 매듭 지을 수는 없고요. 자, 이 칠판이 되게 매끈매끈하고 좋네요. 새거. 그러니까 야 더럽혀주겠어. 네, 손을 때를 묻혀주겠어. 이런 기분. 제가 이제 강의 자료를 마련을 해왔는데,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예요. 3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행정학 기초 이론, 그래서 우리 행정학 나오는 1단원 내용을 약간 압축, 축약해 놓은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같이 행정학의 맨 앞 단원에 나오는 기초 개념들을 정리를 같이 하고 싶어서 30페이지짜리 유인물을 준비를 했고요. 일단 같이 보시면서 한번 개념 위주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행정학의 기초 이론 나오죠. 어떤 과목이든 맨 처음에는 뭐 개념이 나오죠. 개념. 그래서 행정의 개념. 그래서 거기 이제 용어들이 쭉 등장을 할 거예요. 1절의 내용 먼저 보시는 거예요. 자, 1절 행정의 개념.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맨 위에 광의의 행정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광의의 행정 개념. 자, 뭐 광의, 협의 이렇게 흔히 나눠요. 행정도 그렇고 뭐 법도 그렇고 광의의 개념, 협의의 개념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제 이론화를 시키는데, 자, 광의의 행정 개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인간의 협력적 활동.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합리성을 수반한 협력적 활동이래. 우리가 흔히 아는 행정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거나 정책을 집행하거나 이런 것들을 흔히 행정이라고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보통 상식적으로. 근데 여기 봤더니 광의 행정 개념은 우리가 흔히 알던 행정 개념이랑 완전히 다른 것 같잖아요.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인간의 협력적 활동을 행정이라고 한대요. 근데 옆에 봤더니 화살표 공사행정을 모두 포함. 자, 행정의 기초가 전혀 없으신 분들은 공행정이 뭐고 사행정이 뭐야? 라는 개념조차도 아직 낯설잖아요. 사행정이 혹시 뭘 것 같아요? 고민이 많은 학생. 사행정이 뭔 것 같아? 시험장에서 있잖아. 잘 때려 맞춘 능력 있잖아. 때려 맞추기 스킬.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자, 사행정은 사적인 행정 얘기하는 건데, 힌트를 줄게요. 기업 활동. 내가 의도했던 거는 경영인데
그치, 경영은 기업이 하는 거니까, 그쵸? 맞아요. 경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학에서 공행정, 사행정 이렇게 나눌 때에는 기업이 하는 경영 활동을 사행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을 공행정이라고 해서 두 개를 개념을 구분을 해요. 자, 근데 경영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봅시다. 광의행정이 아까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인간의 협력적 활동을 다 행정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경영도 생각을 해보니까 합리성을 갖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뭔가 협력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거는 맞죠. 목표는 이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인간이 뭔가 사고를 해서 이성적으로 고도의 합리성을 발휘해서 협력적인 활동을 하는 거는 경영이나 공행정이나 정부에서 하는 활동이나 경영 활동이나 똑같죠. 그래서 광의의 행정은 자, 경영과 정부의 활동을 막론하고 경영이든 정부 활동이든 상관없이 인간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협력해서 하는 활동을 다 광의의 행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사행정이라는 개념은 사적인 기업 활동, 경영 활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는 합리성을 갖춘 협력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공적인 행정, 정부에서 하는 공적인 행정이든 사적인 행정이든 막론하고 모두 광의의 행정 개념 안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돼요? 진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광의 행정 개념은 그렇게 이제 개념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근데 협의 행정 개념은 그럼 뭐냐? 그 안에서 사행정 부분을 제외하고 거기 화살표 있죠? 협의 행정 개념은 이 안에서 사행정 부분, 경영 활동을 제외하고 요 공행정 부분만을 떼어서 그거를 협의의 행정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의 개념은 이렇게 광의 행정 개념과 협의 행정 개념 두 개로 크게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죠. 협의 행정은 아까 사행정 부분을 빼고 공행정만 따로 떼어서 그거를 협의의 행정, 우리가 흔히 아는 정부 활동을 협의의 행정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공행정, 사행정 개념은 기본적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일단원 이론을 공부할 때 뭐 이런 게 나와. 공사행정 1원론 아니면 공사행정 2원론 이렇게 나뉘어지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공행정, 사행정이 뭔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광의행정, 협의행정, 공행정, 사행정. 자, 요것만 개념 갖고 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예. 목소리 커졌어. 아까의 불안함 어디 가고 자신감이 붙은 게야? 자, 근데 밑에 봤더니 한 칸 더 있죠. 최근 거버넌스의 행정 개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근 거버넌스 행정 개념. 자, 이거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자,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공 문제 해결, 서비스 생산 분배와 관련된 정부의 제반 활동 및 상호작용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행정은 약간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근에는 행정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간단히 키워드만 말씀을 드리면은 협치예요, 협치. 협치라는 거는 협력을 통한 통치,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존에는 보통의 이제 공행정 개념은 기존에는 정부 혼자 나서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거를 얘기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거버넌스라는 거는 이제 요즘 행정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버넌스는 요즘 행정, 최근의 행정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일단 이런 용어가 있다는 것만 간단히 받으세요. 거버넌스라는 게 있구나. 근데 이거 뭐냐? 협치라는 건 협력을 통한 통치라고 했는데
자, 옛날에는 정부 혼자서 단독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했는데 요새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 같이 하는 거. 누가? 정부랑 그 다음에 시민, 그 다음에 시장, 민간이죠, 민간. 민간 시장이 같이 연합해서 어떤 공공 서비스 같은 것들을 생산해내고 소비해내고 뭐 이런 모든 제반 활동을 같이 협력해서 수행한다. 그래서 그거를 요즘 말로 협치 아니면 거버넌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행정 개념이 광의행정, 협의행정 이렇게만 크게 대별돼서 나눠졌었는데 요새는 가장 최근에는 행정이라는 개념이 거버넌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고, 자, 그거는 정부 혼자 단독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시민, 시장이 같이 연합해서 삼위일체가 돼서 협력적 통치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행정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요새는 정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삼위일체식 행정,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거버넌스 개념 표현은 어렵지만 일단 이런 것과 관련됐다라는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특징 중에 4번 부분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상호작용. 그 다음에 준정부, 민간 부분과의 키워드는 요거. 협력을 통한 행정수행. 협력을 통한 행정수행. 요게 키워드예요. 정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자, 거버넌스 개념. 이거 나중에 굉장히 자세하게 배워요. 그러니까 용어만 기억하시라고 맨 앞에 실어놓은 거고요. 자, 행정 개념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 정치와 행정 부분을 봅시다. 정치와 행정. 자, 정치와 행정이 어떤 부분에서는 유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가? 이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 보니까 정치행정 이원론 vs 정치행정 일원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정치행정 이원론 또는 정치행정 일원론 이렇게. 자, 학생 상식 테스트. 이원론이라는 거는요, 정치와 행정이 같다는 걸까요? 다르다는 걸까요? 그렇지, 맞아. 다르다. 일원론은 같은 원리이다라는 의미잖아요. 같다. 정치행정이 같은 원리, 하나의 원리다라는 게 이제 정치행정 일원론이고, 정치행정이 다른 원리이다. 걔가 정치행정 이원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자, 근데 이게 이제 사실 행정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내용을 확인하면서 볼게요. 자, 정치행정 이원론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정치랑 행정은 이원론이 다르다였잖아요. 다르다. 정치는 뭐냐? 중심이 입법부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 맞죠? 입법부 중심이다. 국회에서 중심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가치 개입적 행위. 정치는 행정이랑 다른데 정치는 가치 개입적 행위래요. 자, 근데 행정은 밑에 봤더니 행정은 행정부를 중심으로, 중심 기관이 행정부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정책을 집행하는 가치 중립적 행위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관도 다르고, 정치는 입법부 중심이고 가치 개입적 행위이고, 행정은 정부 중심이고 행정부 중심이고 가치 중립적 행위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 라는 게 정치행정 이원론의 개념이에요. 개념. 자, 그러면은 뭐예요? 구체적으로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정치라는 거는 뭔가 어떤 게 옳은 건가 그른 건가, 인간이 제대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라는 윤리적인 가치 판단을 한다는 거죠, 정치는. 그래서 이런 입법을 만드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우리 사회에 실제로 보탬이 되는 활동인가라는 거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근데 반면에 행정은 그게 아니다. 행정은 여기에서 이제 가치 판단을 해 놓은 걸 가지고 그냥 신속하게 집행만 하면 된다. 얘네들은 그냥 가치를 따지지 말고 가치 중립적으로 가치를 생각하지 말고 신속하게 집행만 효율적으로 하면 된다라는 게 정치행정이원론의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점, 성질의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라고 보는 게 정치행정이원론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론론은 그럼 뭐예요? 이거는 정치와 행정이 사실은 그렇게 나눠질 수 있는 활동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행정 업무를 수행할 때도 실제로 정책을 집행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가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책을 집행하는 게 과연 전체 어떤 시민들의 과연 이제 시민들의 삶의 가치를 증대시켜주는 활동인가라는 가치 판단을 행정을 할 때에도 반드시 필요로 한다라는 게 정치행정 이론론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행정은 결국 같다라고 보는 거. 행정 역시 가치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치행정 이론론이죠. 정치와 행정은 결국 같다. 얘는 이원론은 얘는 가치가 있고 얘는 가치 중립적이고 얘는 그냥 집행만 하면 되는 거고, 반면에 이론론은 정치와 행정은 어차피 가치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결국 본질이 같다. 이해돼요? 자, 그럼 다시 질문. 정치행정 이론론은 정치와 행정이 같다는 입장, 다르다는 입장? 같다는 입장. 그럼 정치행정 이론론은 행정의 가치 판단을 행정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입장. 맞아요.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 자, 그런 식으로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개는 크게 이제 개념이 나눠지는 건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어떤 시대에는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이었다가 어떤 시대에는 정치행정 일원론의 입장으로 계속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행정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개념을 먼저 정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가치가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장 이제 핵심으로 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나눠지어 있는 개념이 있죠. 기술적 행정학이랑 기능적 행정학 이런 개념이 있는데, 자, 이거를 한번 봅시다. 기술적 행정, 기능적 행정. 아직 이 내용 도표를 다 이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기본 개념, 기본 강의를 다 해야 그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간단한 개념만 한번 볼게요. 기술적 행정학은 먼저 뭐냐면은 거기 개념 있죠, 개념. 행정은 인적, 물적 자원의 관리 기술이다. 관리 기술. 관리 기술. 자, 요거는 아까 봤던 정치행정 1원론과 2원론의 입장 중에서 뭐에 가까울 것 같아요? 행정은 그냥 단순 관리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행정은 단순 관리.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관리만 하면 되지 너네들은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아라. 헷갈리죠. 이거 헷갈려. 처음에 당연히 헷갈려요. 그래서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해. 다시 한번 기회 주겠어. 그 말은 틀렸다는 거죠. 자, 관리. 행정은 사람, 인적, 그 다음에 물적 자원을 그냥 관리하는 기술, 테크닉이다. 관리하는 테크닉이다. 이거는 가치와 관련된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인 거다. 라고 주장하는 입장. 행정은 가치 중립적인 거다. 가치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 이거는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이원론. 가치의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행정은 관리만 하면 돼. 사람 잘 관리하고 돈 잘 관리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야. 이렇게
가치와 관련된 거, 도덕적인 거 생각하지 마. 이렇게 접근하는 입장이니까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적 행정학이에요. 자, 기술적 행정학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이 기술적 행정학. 자, 근데 옆에 봤더니 기능적 행정학이래요. 기능적 행정학. 행정은 정책 형성. 자, 이거는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정책 형성이라는 말은 가치 판단을 한다. 가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행정이 가치 판단을 한다라는 거는 그렇지. 이런 론. 행정이 가치 판단을 한다라는 거는 정치 행정 아까 이런 논이었으니까 자, 요게 기능적 행정학이죠. 기능적 행정학. 자, 이렇게 연결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구분은 그냥 이게 일원론이냐 이원론이냐, 자, 요거를 그냥 다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일원론, 이원론 개념만 정확하게 알면 이런 어떤 표현이 나와도 다 이렇게 구분을 해낼 수가 있고요. 가장 이제 이원론과 일원론의 차이는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가치 판단을 안 한다. 그냥 행정이라는 거는 사람 관리하고 돈 관리하는 거다. 그 기술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약간 기계적인 거죠. 기계적인 거. 기술이다. 행정은 그냥 기술이야. 근데 얘는 이런 논이니까 아니다. 행정도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인류한테 더 의미 있는 활동이 뭔지 가치를 판단을 해야 돼. 그게 행정이야. 라고 보는 거. 그게 이런 논의 입장. 됐죠? 자, 행정을 관리 기술이라고 보는 거는 이런 논, 이원 논. 맞아, 이원론. 행정을 정책 집행, 가치가 포함된 활동이다라고 보는 건 이런 론. 해냈어. 이해를 시켰어. 자, 뿌듯하군요. 넘어가시고. 자, 이번에는 아까는 정치랑 행정을 비교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행정이랑 경영을 비교할 거예요. 행정이랑 경영을 비교할 거예요. 자, 아까 경영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세 글자. 까먹었지. 지웠잖아. 자, 아까 여기 있었죠. 이렇게 두 개 개념 설명하면서 경영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 했었는데. 사행정. 경영은 사행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협의의 행정은 그럼 또 헷갈리시겠지? 광의의 행정은 사행정이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광의니까 넓은 의미니까 사행정 포함됐었고, 근데 협의의 행정은 사행정이 포함됐어요? 안 했지. 그냥 경영 빼고 정부 활동만 행정이라 그랬죠. 됐어.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경영을 다른 말로는 사행정이라고 하는데 저기 밑에 줄에 있죠. 아까 넓은 의미 행정, 광의 행정이겠죠. 이거는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력적 활동이기 때문에 경영이나 행정이나 똑같아요. 사행정이나 공행정이나 똑같아. 그래서 경영을 포함한 개념, 사행정을 포함한 개념이고요. 넓은 의미 행정은, 광의 행정은. 자, 근데 좁은 의미 행정은 협의 행정이죠. 얘는 사행정은 빼고 정부 활동만, 공익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정부 관료제 활동만 행정이라고 한다. 사행정, 경영은 빼고 그거를 좁은 의미의 행정 내지는 뭐 협의의 행정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개념을 사용을 하니까 그거 기억해 두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정리되어 있는 거는 그거를 이제 표로 좀 세부적인 항목을 가지고 표로 정리를 한 거예요. 경영과 행정의 차이점과 유사점이 뭐냐인데 쭉 읽어보시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뭐 목적, 두 번째 줄 목적부터 보시면은 목적이 일단 행정은 공익 목적이죠. 공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공익 목적. 경영은 돈 버는 게 이윤 추구가 목적이니까 사익 목적. 두 개 다르고요. 주체가 국가. 근데 경영은 기업이 주체인 거고. 권력 수단이 국가는 강제적이죠. 국민한테 명령하고 강제하는 활동을 많이 하니까 강제적. 근데 경영은 공리적. 그래서 서로 이익을 증진시키는 게 목적. 공리적인 목적.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게 목적인 거고. 그다음에 뭐 재화의 성격.
공공재, 그다음에 사적재. 사적재는 뭐 상품, 제품, 물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조세부담은 어려운 말 나왔어. 응능주의. 응능주의가 뭘까요? 왜들 다들 고개를 푹 숙이고 갸웃거리며. 자, 응능주의는 그 능은 능력, 능력. 응은 능력에 응당하게. 그러니까 능력에 맞게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응능주의. 그러니까 조세 부담, 세금 부담은 예를 들어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만큼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능력에 부합하는 만큼 부담을 하는 게 응능주의. 자, 근데 옆에 봤더니 응익주의. 이익. 그러니까 소비자는 상품을 소비하는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누리는 만큼 이 제품에 대한 값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응익주의라고 해요. 쓰는 사람이 돈 내야 된다 이거. 쓰는 사람이 돈 내야 된다. 응익주의. 능력 있는 사람이 부담해야 된다. 응능주의. 응능주의, 응익주의 두 개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것만 용어가 조금 어렵고 나머지는 뭐 쉬워요. 독점성이 정부는 있고 행정은 있고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니까 정부는 하나잖아요. 이 독점성이 있고 경영은 독점성이 없고 여러 기업이 있고 여러 상품들을 이렇게 경쟁해서 제품을 출시하니까 독점성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서비스 질이 부끄럽지만 정부 행정은 낮죠. 비교적 낮고 경영은 서비스 질이 좀 높고 행정에 비해서는. 그다음에 성과가 측정하기 곤란하죠. 정부가 하는 활동, 공무원이 일 잘하는지 성과를 냈는지를 사실은 측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성과를 측정하기가 곤란. 경영은 딱 눈에 보이는 그 수익률, 얼마나 판매했는지, 그 영업이익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성과를 측정하기가 쉽고, 능률의 척도, 사회적 능률, 기계적 능률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더 설명을 해야 되고요. 일단 기계적 능률은 뭐냐면은 비용 대 내가 얻는 수입, 내가 들이는 비용 대 수입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적 능률은. 이거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자, 근데 사회적 능률은 그게 아니라 더 넓은, 예를 들어 윤리적인 문제, 공익 추구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능률은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넓게 능률 개념을 해석하는 게 사회적 능률이고요. 기계적 능률은 내가 투입한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그 얼마나 더 효과적이었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기계적 능률이고. 자,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따가 더 자세히 볼 거라서 일단 넘어가시고, 자, 나머지도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돼요. 내용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경영과 행정의 차이점과 유사점 감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밑에 1번 문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문제를 풀고 저랑 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자,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자, 아까 도표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빨라요. 막혔어. 막혔어. 답 골라낼 수 있겠어요? 네, 오늘 처음 수업 들어온 학생한테 시키기는 좀 그렇고 우리 행정 1년 공부하신 저기 뒤 학생 몇 번? 진짜로?
안 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1번은 맞잖아요. 당연히 맞죠. 보기 어려워. 1번 맞으니까 1번 아니에요. 자, 하나씩 제외. 소거법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하나씩 제외. 1번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정은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게 맞죠. 맞아. 행정은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해야 하죠. 해야 하죠. 그건 행정의 속성이 맞잖아. 그래서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 조직 구성원은 원칙상 이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죠. 공무원은 법령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이 되잖아요. 반면에 경영 회사 괜찮아. 그 겸연쩍어 할 필요 없어. 자, 신분이 보장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사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은 신분이 보장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차이점이 맞죠. 그러면 남는 건 4번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4번을 골라내줘도 돼요. 시험장에서는 이 방법이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답만 골라내면 되잖아. 자, 4번은 조금 아리까리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설명을 하면서 볼게요. 관리성이 강조된다 라는 거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관리성이 강조된다는 거는 아까 봤던 정치행정 1원론, 2원론 중에서 관리만 하면 된다 행정은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은 가치 중립적인 행위이고 그냥 관리하는 관리 기술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었잖아요. 자, 근데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경영도 협력적 활동으로서 회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 조직을 잘 운영해서 이윤 추구를 하는 관리라는 속성을 가진 측면에서는 행정이나 경영이나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관리 기술이다라는 내용은 행정과 경영이 유사한 유사점이에요. 유사점. 차이점이 아니고.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완벽하게 4번을 골라내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1, 2, 3번 부분을 잘 보시라고 이 문제를 집어넣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관리성 측면에서는 행정과 경영이 똑같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관리성 측면에서는 똑같다. 다만 공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1번이죠. 그 다음에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념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된다. 회사원이랑 다르게 그 부분에서는 차이점이 있지만 관리성이 강조된다는 부분은 똑같다. 이렇게 내 학생 아직도 이해하고 있어 지금. 맞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줄게요. 걱정하지 마. 자, 2절에 시장 실패, 정부 실패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일단 뒤로 미루고요. 제가 이제 구성상 보니까 뒤에 부분을 먼저 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시겠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쭉쭉쭉 넘어가셔가지고 나중에 다 할 거예요. 23페이지 부분 있죠. 23페이지. 자, 행정의 본질적 가치.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을 먼저 같이 보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진도를 나갈게요. 자, 여기 행정의 가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쭉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에 공익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여기 롤스의 정의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다 A급 논점들이에요. A급 논점. 아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A급 논점들이니까 여기 A라고 옆에 하나 표시를 해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옆에 A급 이렇게 하나 적어 넣으세요. 자, 먼저 공익. 행정의 본질적 가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익이에요. 공익근무요원 아니고요.
나 이거 나름 준비했어. 현역? 당연히 현역. 자, 공익. 잠깐만요. 한번 쭉 보고 계세요. 나? 내가 어딜 봐서? 거참. 딱 보면 몰라? 현역이지? 남자들은 그렇다? 괜히 공익 그러면 뭔가 하자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아? 여자 입장에서는 안 그래? 그냥 편하게 잘 갔다 왔나 보다. 편했나 보다. 그렇게까지 남자들은 발끈하거든. 뭐? 신의 아들? 신의 아들? 그렇지. 그 있잖아요. 신의 아들, 무슨 아들, 뭐가 있지? 신의 아들, 면제가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 그런 개념 있잖아. 근데 아무튼 간에, 남자들이 다 그래. 군대 가기 전에는 공익 되게 가고 싶어 해. 갔다 와서, 현역 갔다 오면 공익 되게 욕해. 공익 나온 주제 막 이런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 왜. 야, 공익이 군인이면 파리도 세다. 늘상 하는 말이 있죠. 네, 아무튼 공무원들이랑 많이 근무하잖아요, 공익들. 나중에 혹시 들어가시게 되면은 공익들을 많이 목격하시게 될 텐데, 잘 지내세요. 뭐래? 자, 어쨌든 그 공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라는 의미의 공익, 공공의 이익이라는 의미의 공익을 볼게요. 자, 공익 제일 중요한 이제 행정의 가치 중에서, 행정의 이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념이라는 건 행정이 추구하는 어떤 추구하는 목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념, 공익. 첫 번째 공익. 자, 개념 보시면은 행정의 이념적 최고 가치,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최고 가치. 그다음에 행정 활동에 대한 최고의 규범적 기준. 규범이라는 건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준칙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최고로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기준, 그게 공익이에요. 공익. 행정은 기본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은 그만큼 행정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 가치를 가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 행정이 추구하는 규범이니까 특징, 규범성이라는 특징을 갖겠죠. 당연히 이건 규범이에요. 행정이 지켜야 되는 규범이야. 우리 개인이 지켜야 되는 거는 법이듯이 행정이 지켜야 되는 규범은 공익. 자, 근데 공익은 역사적으로 항상 같은 개념은 아니죠. 그 시대에서 요구하는 공익의 개념은 조금씩 다르잖아. 그러니까 역사성이 있다는 거고요. 동태성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변하는 거? 안 변하는 거는 그럼? 동태의 반대말은? 정태. 조심스럽게. 아까 문제를 맞히지 못한 데에 대한 어떤 겸연쩍음으로. 맞아. 정태랑 동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도 행정학에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정태성, 동태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동태성은 이제 바뀐다는 개념이고요.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움직이는 개념,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태성. 얘는 고요할 정자, 가만히 있다라는 의미의 정태성, 이런 거예요. 자, 어쨌든 동태성을 띈다. 그러니까 바뀐다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바뀌는 개념이다라는 게 동태성. 자, 그다음에 공익은 뭔가 개념이 딱 명확하게 확정적으로 느껴져요? 아니면 뭔가 좀 모호하게 느껴져요? 모호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특징이 모호성이 특징인 거죠. 불확정성. 자, 그다음에 상대성.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 상대성, 주관성. 이거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이거 후기 행태주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개념이니까 넘어가시고 가로 안에 정치행정 일원론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공부를 했으니까 정치행정 일원론은 행정을 할 때 가치 판단을 한다는 거였어요? 안 한다는 거였어요? 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공익이 중요한 거는 정치행정 일원론에서만 공익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행정을 할 때 가치를 판단해서 이게 공익에 부합하는 거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서 행정을 하는 게 정치행정 일원론이었잖아요. 가치 판단 아예 안 하고 그냥 관리만 하는 거 그거는 이원론. 이원론은 관리만 하는 거는 경영이랑 행정이랑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맞아요. 다 이해를 하고 있어. 행정직으로? 아니야. 알았어. 자, 일원론이죠, 일원론. 일원론과 관련이 됐다. 행정에서 공익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는 정치행정 일원론이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일원론이기 때문에 일원론에서만 공익이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 요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앞에 후기 행태주의, 뭐 신행정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쭉 나오는데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나중에 이거 같이 끝나고 나서 그때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 못 할 것 같아. 네.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아 아무래도. 되게 좋아한다. 안 하려고. 무슨 과목이 제일 어려워요? 영어요. 영어. 영어는 뭐 만인이 공통으로 어려워하지. 그 다음은 그다음에 국어. 언어 쪽이 언어 쪽을 좀 더 하셔야겠네. 진짜 영어는 모르지도 않고 공부를 해도 티도 안 나고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영어 때문에 떨어지는 친구들을 많이 봐서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야, 너 저번에 50점이었는데 이번에도 50점이야 영어? 막 이래. 그러면은 공부했어? 했대 자기. 하루에 3시간씩 했대. 열심히 했어요. 너 왜 이렇게 공감해? 열심히 안 했을 수도 있지. 근데 아무튼 영어 때문에 많이들 되게 힘들어하잖아. 되게 불쌍해. 근데 그 영어는 이렇잖아. 시간 투자 대비 실력이 이렇다가 이렇게 되는 게 영어예요. 근데 이게 언제 오는지는 몰라. 근데 온대. 그래서 요 부분까지 실력을 쌓기가 힘들지. 한번 쌓인 실력이 이제 성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되게 무섭게 점수가 올라.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그 영어 잘해, 학생? 또 영어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 막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길래 물어봤어. 그러니까 꾸준히 하세요. 제 경험상으로도 영어 그렇게 오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번에 팍 뛰는 뭔가 해안 그런 표현 하잖아.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게 다 이해되고 읽혀지는 순간이 득도의 경지 같은 느낌으로 환해지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자, 공익은 거기 도표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2개예요. 실체설 있고 밑에 과정설 있죠. 공익 실체설, 공익 과정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 용어만 일단 다시 한번 익혀두세요. 공익 실체설, 공익 과정설. 공익 실체설, 그 다음에 공익 과정설. 물론 절충설도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중요성을 보면은 실체설, 과정설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공익 실체설, 공익 과정설. 자,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런 것들은 행정학의 특성상 이런 용어들을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 자, 의 보시면은 공익이라는 건 뭐냐? 실체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사익을 초월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실체 개념.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공익이라는 거는 개인의 어떤 사적인 이익 이거를 넘어서 있는 어떤 초월적인 경지다 이렇게 보는 게 실체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이익, 요게 공익의 어떤 실체, 본질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죠. 자, 그러니까 공익이라는 거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과는 다르게 전체 사회에 어떤 게 이익이 되는지를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게 실체설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사적인 개인의 이익과 구분되는 어떤 사회 전체의 이익이 반드시 존재한다. 우리는 그걸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실체설의 입장이야. 자,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개인의 사적 이익보다 더 높은 이거를 막 초월해 있는 경지에 있는 전체 사회 이익이라는 게 과연 뭘까? 되게 애매모호하잖아. 난 없는 것 같은데 내 이익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행정학이 참 애매한 게 철학도 들어가 있고요, 막 법도 들어가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되게 막 이렇게 잡탕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게 행정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약간 정체성이 조금 없어. 저도 이제 전공이 행정학이거든요. 저는 대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4년 동안 공부했던 거야. 그렇게 불쌍히 하지 말고. 근데 느낀 거는 여러 가지 경영, 정치, 아까 경영도 나왔잖아요. 정치, 철학, 법, 막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하나로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게 행정학이에요. 그래서 경영할 때는 경영도 좀 알아야 되고, 정치도 알아야 되고, 철학도 조금 이해를 해야 되고, 법도 조금 알아야만 행정학 이해가 되고,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그게 어떤 행정학의 학문적 특징이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에 극복하는 게 중요하고요. 할 수 있어, 근데 해나가 보면. 왜냐하면은 깊은 지식이 요구되는 게 아니거든요. 얕은 지식. 근데 폭넓은 얕은 지식만 알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되게 애매모호한 개념인데 어쨌든 실체가 존재한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형이상학이라는 형이상학을 주장한 이제 철학자들이 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공익이라는 거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초월한 어떤 전체 사회의 이익을 반영한 개념이 존재한다라는 주장을 한 게 형이상학 철학자들. 주로 뭐 형이상학 철학자들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이거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물론 지문으로 나온 적은 있어. 지문으로. 알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뭐 칸트. 근데 루소. 우리 행정학에서 더 자주 언급되는 거 루소, 헤겔. 뭐 이런 사람들인데 학자들은 이런 사람이 그냥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형이상학 철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했던 게 실체설이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실체설은 보통 사람들이 주장을 한 게 아니고 이런 형이상학 철학자들이 자기네들의 생각할 때에는 전체 사회에 대한 이익이 있다는 거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초월한 경지에 있는 공익의 개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게 실체설의 입장이에요. 자, 그렇게 보는 게 실체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사익을 초월한
어떤 영역에 실체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공익 실체설의 입장. 그래서 밑에 3번에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가로 안에 신비주의적이고 되게 형이상학적인 공동체 이론에 속한다. 형이상학적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 여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한 간단한 것 한 두 개만 정리할게요.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공익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초월해 있는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사적인 이익은 희생해도 된다. 이런 결론이 주장이 가능하잖아. 그게 이거예요. 특징. 공익 우선주의로 흐를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공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네들은 무조건 공익을 추구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너네들의 사적인 이익은 무시당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제 흐를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엘리트들이 이런 철학자들 같은 엘리트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주장하는 엘리트 이론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어떤 사람들, 시민을 생각 안 해주기 때문에 민주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비민주적인 개념, 공익관을 갖는 게 요 실체설의 특징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비판 내려보시면은 자, 개인의 인권을 유린했던 전제주의의 이론적 근거가 됐던 게 실체설이에요. 자, 이거 이해되시죠? 아까 1번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공익이 더 중요하니까 너네들 개인의 이익은 희생돼도 돼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그러니까 왕이 딱 정권을 잡은 다음에 너네들은 무조건 내 말에 명령 복종해야 돼. 요거 자기의 논리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전제주의의 이론적 근거, 정당화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비판을 받아왔어.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맨 뒤에 비민주적이다. 사람들 입장을 생각 안 한다. 민주적이지 않은 공익관이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아까 우리도 봤지만 너무 추상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실체가 있다는데 뭐 철학자들이나 얘기하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는 건데 뭐 이러면서 너무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그냥 이념적인 내용이다. 융통성이 없다. 뭐 이렇게 비판을 받아온 게 실체설의 특징. 그거랑 또 달라요, 개념이. 그거는 공평하게 재산을 배분하자는 건데 그것보다 좀 더 이거는 더 추상적인 개념이야. 좋은 시도였어요. 좋은 질문, 그런 질문을 막 스스로한테 하는 게 중요해. 자, 근데 과정설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공익의 과정설. 그러면은 실체설은 분명히 실체가 존재한다는 건데 과정설은 그러면은 뭐냐? 자, 공익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다. 개인의 이익을 다 모아놓은 게 공익이다. 이렇게. 아까는 개인의 이익이랑은 다른 공익이 존재한다였잖아요. 이거는 개인의 이익을 다 너무 많아. 모아놓은 게 그게 다름 아닌 공익이다. 개인의 이익의 총합? 그게 공익이다라고 보는 게 과정설의 입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무시하고 공익이 더 중요하니까 무조건 공익을 추구해야 돼 이게 아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힘써주는 게 그게 공익이다. 이렇게 보는 게 과정설의 입장. 또는 공익이라는 거는 옆에 서로 사인들 간의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도출되는 개념이다. 이거예요. 자, 막연하죠. A라는 사람이 있고 만약에 B라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은 서로 자기가 원하는 이해관계가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둘이 같이 뭐 장사를 했어. 그래서 100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A도 10을 갖고 싶고 B도 10을 갖고 싶잖아. 10대 0, 10대 0으로 하자. B도 아니다. 내가 10대 0, 10을 가져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각각 서로 주장하는 바를 절충해서 나온 요 합의점, 요 합의점이 결국은 공익이 된다라고 보는 입장. 그러니까 이 전체 개인의 전체 이익을 따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각 구성원들끼리 요 들어가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합의를 통해서 내려져 있는 요 합의점이 결국은 공익이 되는 것. 그래서 과정설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합의를 거쳐서 요 과정을 거쳐서 공익이 도출된다. 공익이 도출된다라 그래서 과정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막연한 추상적인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각 개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타협을 해서 요만큼 서로 양보하고 요만큼 갖고 서로 양보하고 그래서 이제 도출해내는 요 합의 그 사회 전체 구성원들끼리의 합의 그게 결국은 공익이다. 이렇게 그래서 과정설이라고도 해요. 아니면 다른 말로 절차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자, 그래서 공익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 실체설, 개인의 사적 이익을 초월해서 하나의 큰 전체 이익이 있다 라고 보는 실체설. 근데 얘는 너무 철학자들이나 주장하는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민주적이고 그 다음에 사적인 이익을 자꾸 희생시키다 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론이다 라는 거죠. 요게 특징. 반면에 과정설은 요 구성원들의 사적인 이익을 다 한꺼번에 모아놓은 게 결국 공익인다. 근데 각자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냈을 때 그게 결국 공익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과정설이에요. 됐죠? 고개를 끄덕여. 되게 좋다. 자, 밑에 보면은 시험에는 많이는 안 나오는데 절충설이라고 있죠. 절충설. 요거는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 두 개를 절충해 놓은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사익을 모아놓은 사익합도 아니고 사익과 전혀 별개라고 보는 입장도 아닌 앞에 공익을 단순한 사익의 합이라고 보는 입장은 아까 뭐였어요? 실체설, 과정설 중에 합이라고 보는 입장. 합이라고 보는 입장. 합이요? 그 사적인 사익의 총합이라고 보는 입장. 과정설. 그리고 뒤에 사익과 전혀 별개로 실체. 그러니까 앞에는 과정설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는 실체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과정설도 아니고 실체설도 아니고 과정설도 아니고 실체설도 아니고 그러면 뭐냐? 공익은 광범위한 이익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도 아니고 실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사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익이 맞으면 그게 공익이다. 어차피 전체 사람들의 뭐 사적인 이익을 전체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그냥 전반적인 사람들만 만족시킬 수 있으면 그게 공익이다. 그게 이제 절충설. 조금 약간 양보하는 거죠. 서로 조금씩 양보한 견해를 절충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시간이 많이 흘렀어 생각보다. 지금 10분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할게요. 어디 가지 마. 넘어가지 마. 자, 잠깐 쉬었다 갑시다.